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자, 이번 시간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을 하셨나요? 자, 이 비문학을 우리가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 어떤 식으로 비문학이 출제되는가 여러 가지 비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문 그리고 문제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6쪽 보시면 돼요. 사회 2번부터 가면 되고요. 자, 오늘 2강 데이 2가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하나씩 24일간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하루에 2개씩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우리 2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 2예요. 처음 보면 사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는 재미없는 경기, 끝까지 보고 나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회 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법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비문학 사회 영역에는 여러 가지 세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경제. 그 다음에 한 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도 전문 용어를 많이 쓰면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 기출에서 이제 점유지문 같은 게 있어요. 점유지문. 여러분들 고3 선배님들이 풀다가 기절했던 바로 그 지문, 점유지문.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점유지문에 대한 어떤 그런 악평들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법과 경제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경제예요. 하지만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지문의 난도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뒤로 갈수록 좀 이제 어려운 게 좀 나오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문을 보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자이스토리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중심 문장 뽑아내는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선택지로 이렇게 나올까? 어떤 부분이 선택지로 활용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틀린 선지로 나올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입이니까 특별한 건 없을 건데, 자, 시험이 끝난 주말. 근데 우리 친구들 먼저 읽어왔죠?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어오고, 자,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오고 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저랑 같이 읽고 같이 문제 풀고 이러면은 큰 발전이 없어요. 먼저 능동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지문을 읽고 문제 풀어오고 저와 함께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자, 시험이 끝난 주말. 호철이는 윤서와 치킨에 콜라까지 사서 야구장에 갔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아직 2회 말인데 응원하는 팀이 7점이나 지고 있자. 7점 정도면 뭐 기다릴 수 있는데, 그죠? 역전 가능하잖아요. 근데 윤서는 경기를 그만보고 PC방에 가자고 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에서 질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답을 갖다가 여러 번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뭐 우리 친구들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지만 이제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자, 자문자답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의 도입, 어떤 글을 이제 얘기하고자 할 때,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고자 할 때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글에서 다루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자문자답이 나오게 되면 일단 자문,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가, 그리고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의 핵심 정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문자답, 그럼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네, 혼자 떠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문자답을 통해서 그렇구나, 지금 이 지문의 핵심 정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란 거죠. 지문의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뭐가 된다?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자답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 자, 호철이는 이미 지불한 표값과 치킨값이 아까워 고민하다가 결국 경기를 끝까지 보기로 했다. 재미가 없지만. 근데 과연 호철이는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첫 번째 문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예측하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현재 활용되겠군. 이런 예측도 중요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읽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직 두 번째 문단 안 읽었지만 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전개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해보라는 거죠. 예측. 그 예측이 틀려도 돼요. 틀리면 좀 어때? 그러니까 예측을 하되 그 예측대로 흘러가면은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도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하고 그냥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독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독서할 때 이런 이제 비문학도 짧은 글이지만 글을 왜 안 읽으려고 하죠? 귀찮으니까. 머리 쓰기 싫어서. 근데 이제 머리를 제대로 정말 쓰면서 글을 읽을 때가 간혹 있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글을 읽을 때면 만약에 좋아하는 글이 있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또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열심히 집중해서 읽습니다. 몰입해서.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계속 능동적 독서를 하고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예측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문학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글자만 읽는 그런 독서라기보다는 예측.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면서 예측하는 능동적 독서를 해야 된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과연 호철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그러면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리적인 선택.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물음표를 남겨야 돼. 합리적인 선택이 뭐지? 그럼 분명히 뒤에서 지문에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그래서 뒤에 보면 합리적 선택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이 있죠. 과연 호철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에 대한 답이 뒤에 있습니다. 자문자답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잠깐 담아두고 쭉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시간이 충분하거나 용돈이 많다면 호철이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시간 용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서 특별히 뭐 머리를 쓸 필요조차 없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처럼 자, 여기 나와요. 자, 경제 용어가 나오는데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원래 경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래프가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개념, 특히 이제 어떤 쪽이 어렵냐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든가 수요 곡선, 이런 수요 공급 곡선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난리 납니다. 못 풀어요. X축, Y축 관계가 파악이 안 돼. 물론 나중에 다 파악하는 방법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에 쉬운 지문이 나온 거예요. 경제 쪽에서도 쉬운 지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처럼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들 중.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만큼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뭐 D가 있다고 쳐요.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B, C, D는 포기해야 되겠지. 근데 이 B, C, D 나머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 그걸 뭐 B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자, 이건 이해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처럼 다시 한번 글로 돌아와서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자, 가장 가치가 큰 것이에요.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중요하다고요? 내가 밑줄 쳐가지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뜻이 나와 있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정의의 방식은 되게 중요하죠. 출제 요소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물론 여기서는 뒤에 문제를 보면 이제 두 문제 아주 그냥 짤막한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출제자의 눈에서 바라봐야 한다. 학생의 눈이 아니고 출제위원의 눈을 장착하고 이 지문을 바라봐야 돼.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선택지 1번으로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학생의 수준이 아니라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이 지문을 장악하려고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측 독해다. 제가 강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걸 갖다 문장 구조를 보면서 나올 문제를 예측한다, 나올 선지를 예측한다 해서 옛날에 이제 구조 독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구조 독해가 좀 약간 이제 달리 쓰이더라고요. 구조 독해라는 용어가. 저는 그래서 비문학 예측 독해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다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죠? 비문학을 1급에 있어서 뭐 핵심어를 중심으로 가라, 뭐 문단별로 중심에 첫 문장만 가지고 뭐 읽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자 장동준의 비문학 방법은 바로 예측 독해. 예측 독해. 나올 선지를 예측한 게.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이건 정해져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지를 예측하면서 읽어라.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강조하는 예측 독해입니다. 공부를 좀 해보면 이 예측 독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큰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자,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1강 듣고 완벽하게 지금 체화가 안 됐어. 물론 체화가 된 친구들도 있겠죠. 지금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복습하면서 알게 됐을 건데 아직까지도 뭔가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긴가민가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선택지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뭔가 하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이란 그러니까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기회비용이란 하고서 뭐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린 선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까보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보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들 중 가장 가치가 작은 것, 큰을 갖다가 작은으로 비트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있어요? 기회비용에 대한 뭐야? 틀린 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지문을 갖다가 딱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뽑아내서 문제를 만들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읽어야지 그냥 막 중심 내용만 그냥 파악해서 읽는다?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중간중간에 자 어떤 문장 구조에서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매 강마다 그런 걸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출제자의 눈에서 지문을 읽는 방식을 제가 전수할 거예요. 근데 사실 진정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왜 동준쌤은 저런 것까지 알려줘 이렇게 저를 얄미워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점수를 잘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 비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친구들은 이 방식, 제가 지금 쓰는 방식을 계속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기회비용이란 뭐뭐다라고 하는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선지를 추출할 수 있다. 제가 출제요인하면 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은 또 나왔네. 자, 지금 정보가 기회비용만 나온 게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 보세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회비용의 개념, 합리적 선택의 개념으로 나왔어. 자, 어떻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기회비용 중요하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 중요합니다. 근데 합리적 선택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 선택. 만약에 가장 많은 비용으로 작은 만족감을 얻으면 그게 합리적 선택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쭉 읽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표시하면 되고, 이거 기회비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기하게 되는 것들 중 가장 가치가 어떤 거다? 큰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개를 체크하면 되고,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보니까 에이? 뭐야 이게? 이를테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기회비용과 지금 자 앞에 잠깐 볼게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독자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는 어떤 그런 문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반복하는 건데 조금 더 쉬운 사례를 들어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게 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자, 분식집에서 2,000원으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할 때 자, 나에게 얼마 있어요? 나에게 2,000원이 있다. 라면을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2,000원으로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은 되겠다. 근데 분식집에서 2,000원 되나요? 근데 이제 라면을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김밥, 떡볶이 순서라고 하자. 그러면 떡볶이나 김밥을 선택할 때의 기회 비용은 라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까 전에 기회비용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회비용이 자,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거니까 당연히 자, 떡볶이나 김밥을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은 라면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걸 만족감을 표시해 보면 제가 처음에만 이렇게 그죠? 다 여기 있는 걸 일일이 정보를 정리해 줄 거고 뒤로 갈수록 이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제 실전 독해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이런 것까지 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반에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맞춰가는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강이랑 2강 정도까지. 자, 1강, 2강 이 두 강은 여러분과 제가 자,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족감이 가장 클 때가 라면이야. 그 다음에 김밥.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떡볶이.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했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떡볶이나 김밥을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당연히 라면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겠지. 그 다음에 라면을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자, 나머지 포기하게 된 것 중 자, 라면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이게 포기하게 된 거잖아. 김밥이나 떡볶이가 이게 포기한 거.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큰 것이 바로 어떤 거야? 김밥이니까 그러니까 라면을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은 김밥이 되는 거지. 이게 되잖아. 이게 기회비용.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라면을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김밥을 먹었을 때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라면을 선택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가장 적게 만드는 합리적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 중요하죠. 라면을 선택하는 그러므로 라면을 선택하는 것이
자, 기회비용을 가장 적게 만드는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자,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의 관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정보 간의 관계는 체크해야 돼. 기회비용을 가장 적게 만드는 게 이게 합리적 선택이래요. 그러니까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간의 관계 아시겠죠? 그죠?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문단을 보면 네 번째 문단. 그런데 일단 돈을 내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몰 비용이다. 자, 매몰이라는 뜻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제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에게 파묻히거나 파묻는다. 뭐 버리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을 갖다가 이제 환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몰 비용이다라는 거죠. 매몰 비용의 개념 나왔고 매몰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용 들어간 거 그걸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표값과 치킨 값이 아까워서 경기를 끝까지 보는 것은 그런 것은 근데 아까 누가 그렇게 봤죠? 아까 전에 호철이. 근데 이 표값과 치킨 값이 아까워 경기를 끝까지 보는 것, 즉 호철이의 선택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앞에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자 호철이의 선택은 어떻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합리적이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호철이의 선택은 합리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값과 치킨값이 아깝다. 이거는 매몰 비용을 아까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문단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이미 엎질러진 물은 마지막 문단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앞으로는 경기가 재미없다면 끝까지 보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즐거운 일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 기회비용은 고려하고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인 말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다? 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가 출제위원하면 어떤 식으로 낼까? 자, 자꾸 출제위원의 의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출제 코드. 어떤 게 합리적 선택이래? 기회비용은 고려하고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봐. 비틀어 봐. 매몰비용은 고려하고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거.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만약에 출제를 했다면 우리 친구들이 뭐예요? 지문에 지금 기회비용 고려하고 매몰비용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매몰비용을 고려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지.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출제 요소로 활용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보면 야구장에 간 호철이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이 뭐냐,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의 예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매몰비용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다.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거,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 봤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이게요. 자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신기한 거.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강조한 그 예측 독해. 예측 독해를 해가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문제 정답이 보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문제 정답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봐. 다음은 윗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해가지고 이건 뭐 수능형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뭐라고 한다. 당연히 여기 들어갈 3절의 단어 바로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측 독해라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측 독해를 하게 되면 문제 정답을 알게 돼.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문제 정답. 자, 문제 정답의 위치. 문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 이게 예측 독해를 하게 되면 문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빨리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이건 이제 수능형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나오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기회비용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가보죠. 일단 오늘 여기 사회 2번 재미없는 경기 끝까지 보고 나와야 할까? 이 부분에서는 수능형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4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어떤 겁니까? 자, 2번이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보면 매몰 비용의 개념 나오고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번 선지가 너무 훅 가는 선지라서 바로 2번 나왔겠지만 그래서 2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문제 말고 지금 지문은 나름대로 좀 괜찮았어요. 뭐 기회비용이라든지 뭐 합리적 선택 괜찮았는데 문제가 좀 약간 다양한 문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교재를 보면 지금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독해력 완성. 팔로우미가 있어요. 팔로우미. 19쪽에 지금 팔로우미가 있는데 팔로우미가 지금 다 있는 게 아니고 13쪽에 하나, 그 다음에 19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복습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있을 때 한번 쭉 한번 읽어봐라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지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도 같은 생각해야 돼. 자, 이게 강의 초반이라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문학 독서 강의를 왜 듣는 거야 도대체? 응? 왜 듣는 거야? 혼자 하면 되잖아. 비문학 강의, 비문학 수업. 응? 왜 필요한 거야? 바로 어떤 부분이 출제 요소로 활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랑 몇 번 반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희열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미리 일단 읽어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지문을 읽었어요. 지문을 읽었어. 그리고 동준쌤이 지문을 읽었겠지. 자, 지금 강의에서 지문을 읽어. 그럼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하는 그런 부분.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딱 해둬. 그런데 그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동준쌤이 강의에서 야, 이 부분은 나올 수 있어. 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우! 이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혼자 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과 동준쌤이 강의에서 이 부분이 나올 것 같다.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오는 희열감 최고입니다. 최고. 그때 오는 희열감. 아, 이거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제가 얘기했던 거랑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강의를 듣다 보면 계속 뒤로 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한 거 거의 이제 동시에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라고요. 알겠죠? 예습 꼬박꼬박 하고. 그러면 우리 다음, 자, 한 강당 이제 지문 2개씩 다루잖아요. 다음은 우리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인문 파트인데요. 아메리카노
저는 사실 이 아메리카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상식이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다시 이게 지문으로 나왔어요. 재밌는 지문이고요. 아메리카노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먹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달콤한 커피를 좋아했는데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새부턴가 갑자기 그냥 남들이 많이 마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입맛이 약간 주체적이지 못해가지고 남들이 많이 마시는 걸 또 마시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입맛이 변해서 지금은 단 걸 잘 안 먹는데. 아메리카노. 여러분은 아마 쓰다가 안 먹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도입 문단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 규모는 11조 원 정도. 와우. 11조 원. 1년간 한 사람이 소비하는 커피의 양만 해도 512잔에 달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메리카노를 많이 끄는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하루에 한 종이컵으로 한 대여섯 잔 정도 밤에도 마시고, 옛날에 한창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12잔 종이컵으로, 종이컵 기준으로. 가끔씩 밀크 커피도 먹고, 그래서 막 몸이 그냥 아주 그냥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관리를 해서 괜찮습니다만. 자,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길거리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가 바로 커피이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뭐 쭉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궁금증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커피는 단연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어 연하게 만든 아메리카노일 것이다. 그런데, 자, 이거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연한 커피에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그럼 자문자답이죠. 자문자답. 질문이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니까. 필자가, 글쓴이가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자문 뒤에는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자문자답 이 부분을 보면 이 글 전체였던 그런 뭐가 드러난다? 핵심 정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주목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딱 보고서 머릿속에 딱 이제 이게 연상이 되는데, 아마 커피를 안 먹는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에스프레소가 뭔지 뭐 알아?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커피 원두를 이제 갈아가지고 찡 이제 기계에다 돌리면 아주 진한 어떤 그런 이제 액체가 나와요. 그죠? 진한 액체. 여기다 이제 물을 섞어서 만든 게 이제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연한 커피죠. 물론 에스프레소를 이제 우리가 샷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거 이제 투샷, 쓰리샷 하면 이제 이게 진해진단 말이죠. 진해져.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왜 붙인 것일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게 이제 포인트. 그런데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 답을 하자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잖아. 예. 그 이유에 대해 답을 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멀리 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상륙한 미군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주로 마시던 에스프레소 커피가 너무 진해서 마시기 부담스러웠다. 제가 이탈리아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언젠간 가보고 싶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가? 응? 가려면 여름방학 때 가야 되는데 계속 고산담임 해가지고 여름방학 못 가요. 그렇다고 겨울에 어떻게 가요? 겨울에 가면 유럽도 추운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를 가봤던 이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아메리카노를 안 판대. 물론 파는 데도 있겠지, 어디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안 판대요. 그럼 뭘 팔아? 진한 에스프레소. 이거 하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훅 마셔버리는 거야. 생각만 해도 속 쓰리네. 근데 하여튼 그 에스프레소 커피가 너무 진해서 미군들도 뭐야 왜 이렇게 쓰게 먹는 거요? 하고서 마시기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을 타가지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노가 된 거다. 아메리카노. 그래서 그것을 본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고, 미국인들이 마시는 커피라는 의미에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커피를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커피를 뭐라고 한다?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메리카, 미국이 맞아요. 미국. 그럼 노는 뭐냐? 이 노에 대한 얘기도 뒤에 나와 있지.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비문학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비문학을 바라보는 거. 비문학을 바라볼 때, 자,
이게 강의 초반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는 거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막 정보 집중합니다. 정보. 자, 아니요. 재밌는 얘기 계속 하라고요? 아이, 가끔씩 해줄게. 근데 이제 보면 비문학을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 지금 한번 비문학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읽기도 귀찮을걸? 읽기도 싫을걸? 일단 길잖아. 글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읽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집중하기 싫어.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자, 비문학을 보다 보면은요,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재질들이 나와. 다양한 재질. 다양한 재질을 다룬 글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문학을 읽다 보면은 나의 뭐가 커진다? 나의 배경 지식. 나의 배경 지식이 파워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파워 업그레이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저런 것도 알게 되고. 물론 이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몇 개, 10개 중에 한 뭐 3, 4개는 남겠지. 그죠? 그래서 비문학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었던 그런 자세라고 하는 거는 이런 비문학을 읽으면서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하면서 이제 나의 배경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좀 더 파고들어서 좀 더 조사해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아시겠죠? 이런 거는 그냥 즐기면 되고. 그래서 자,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커피를 연하게 마셨던 것일까? 이것은 보스턴 차 사건과 관련이 있다. 또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왜 커피를 연하게 마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이 자, 보스턴 차 사건과 관련이 있대요. 보스턴 차 사건. 아마 역사를 좀 배운 친구들은 이거 들어봤을 겁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란 1773년 12월 16일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 회사의 배에 실린 차 상자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을 말한다. 선생님 아까워요. 뭐 아까워? 네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당시 미국인들은 매일 홍차를 마셨기 때문에 홍차의 수요가 매우 많았다. 갑자기 홍차 얘기가 왜 나오나? 근데 뒤를 좀 읽어보세요. 자,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당시 미국인들은 매일 홍차를 마셨대요. 그래서 홍차의 수요가 매우 많았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듯이 미국인들은 매일 홍차를 마셨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영국 정부가 홍차의 세금을 많이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홍차가 비싸지겠지. 홍차를 매일 먹는데 홍차가 비싸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영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동인도 회사에 차 무역 독점권을 주고 미국의 차 수입을 막았다.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화 나 안 나요? 화 나겠지. 그래서 이에 화가 난 미국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차를 다 버려버렸어, 바다에. 이 사건을 계기로 매일 홍차를 마시던 미국인들은 홍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 왜? 홍차를 자꾸 마시면 영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의존적으로 이게 변해버리는 거니까 안 마셔. 에이, 쟤네하고 관계 끊으려면 홍차 마시지 말아야 돼. 커피 먹어야 돼. 커피. 그래서 홍차 대신 커피를 마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피를 홍차처럼 연하게 마시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커피를 쓴 건 못 먹겠어. 에스프레소 원액 샥 안 돼. 생각만 해도 속 쓰려. 그래서 커피에다 물을 타가지고 커피를 홍차처럼 연하게 마시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아메리카노에서 노는 언제나 노! 이제 나와 이제.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아메리카노의 아메리카는 영어로 미국을 뜻하고 아메리카 맞죠? 발음 괜찮죠? 노가 이거예요. 노는 이탈리아어로 뭐처럼을 뜻한다. 또 어설프게 또 아메리카노 가지고 아메리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 아메리카노 노는 이탈리아어로 뭐뭐처럼 그러니까 아메리카 사람처럼 마신다. 에스프레소, 진한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타가지고 연하게 먹는 거. 이게 이제 아메리카 사람, 미국 사람처럼 먹는 거지. 이걸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한 거라고. 즉 중요해. 즉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죠? 에 대한 어떤 그런 부연 설명. 다시 말하면, 그죠? 우리가 환원의 접속어라고도 하는데,
즉,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 즉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무조건 치지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즉은 되게 중요해요. 즉, 글 읽을 때 참고하셔요. 즉, 아메리카노는 미국인처럼 마시는 커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보면 아메리카노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굳이 뭐 그러긴 싫은데 일단 뭐 그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거 아마 처음 알았을 거예요. 노는 이탈리아어로 뭐뭐처럼을 뜻하는 이거 재밌잖아요.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어 또. 그래서 자 노가 없다. 미국인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탈리아어로 뭐뭐처럼을 뜻한다. 끝이에요. 끝이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3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지문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차라리 아까 전에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그게 좀 어려웠고 이거는 뭐 재밌게 읽었어요. 네. 3번 볼까요? 자 다음은 윗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한번 쭉 읽으면서 빈칸 채워볼게요. 아메리카노의 아메리카는 영어로 미국을, 노는 이탈리아어로 뭐뭐처럼을 뜻한다. 오케이. 즉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자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뭐뭐처럼, 미국인처럼 이렇게 써야죠. 여기 들어갈 것은 미국이래. 미국인처럼, 미국인처럼 마시는 커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4번입니다. 이번에 이제 1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그냥 4번, 5번까지 만들어주지 3번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연한 커피에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커피가 아메리카노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런 이름을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질문한 부분이 바로 이 문단의 1문단의 어떤 그런 핵심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좀 약간 수능형 문제 같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죠. 서로 반대되는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학자의 의견이 안 나와 있습니다. 허무하죠? 있다 없다 문제네? 없어. 학자들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부분 있죠? 한 조사에 따르면 이라는 부분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한 조사에 따르면부터 시작해서 512잔에 달한다고 한다까지. 그래서 그 조사에 따르면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자문자답 나왔죠. 자문자답. 그래서 보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첫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연한 커피에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또 세 번째 문단 보면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커피를 연하게 마셨던 것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그러니까 질문한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자문자답.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한다. 우리가 얘기했던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출제 요소로 활용됐네. 선지에.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배경지식 활성화 자문자답이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면서 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이 통으로 자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중심 화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어떤 겁니까?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연한 커피의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미국인들이 커피를 연하게 마시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스턴 차 사건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심화재와 관련된 그죠? 역사적인 사건. 그러면 중심화재라고 하면은 뭐야? 중심화재는 아메리카노.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은 두 가지. 어떤 거?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그죠? 그 다음에 보스턴 차 사건. 그러니까 이게 선지를 쭉 읽으면서 그냥 바로바로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번.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읽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건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런 얘기 있죠.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가 바로 커피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예를 들고 지금 이를 통해서 글을 읽는 사람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5번 정답은 이제 2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윗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처음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디귿이 되겠죠, 먼저. 디귿. 얘가 먼저죠. 영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수입한 홍차에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 그랬더니 니은. 미국인들이 매일 홍차 대신 연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그죠? 그때 지금 보면 미군들이 에스프레소 찐해서 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커피를 미국인처럼 먹는 커피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게 됐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자, 기역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기역. 기역은 이제 미국인처럼 마시는 커피, 미국인처럼 마시는 까지만 돼 있죠. 그러면 기역은 이제 미국인처럼 마시는까지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는 당연히 우리 4번이 되겠죠. 물을 섞어 연하게 마시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어 연하게 마시는 커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제 미국인들이 마시는 커피라는 의미에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4번 체크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리뷰 어휘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1번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는다. 자, 일단 근데 이거 미리 얘기할게. 이거 뭐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리뷰 어휘.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어휘의 어떤 그런 사전적 의미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의 의미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할걸요? 저도 뭐 국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안다? 자부할 수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의 뭐 기본 어휘들은 다 알죠. 단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많이 알려고 이게 끙끙대는 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알면 좋은데, 그죠? 여기보다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어휘의 문맥적 의미. 문맥. 자, 문맥 속에서 이 어휘를 모르더라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더라도 문맥 속에서 이 어휘의 의미를 갖다가 추론해내는 거야. 이게 이 능력이 중요해.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사전적 의미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그런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정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하지는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휘의 사전적 의미든 뭐든 간에 일단 이건 해야 됩니다. 자, 비문학 있죠. 비문학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비문학에 등장한
어휘가 있다. 근데 알면 상관없어. 알면 냅둬. 자, 아는 거. 이건 그냥 넘어가. 근데 만약에 모르는 어휘가 나타났다. 모르는 게 나타나면 이거는 무조건 자신만의 자 국어 어휘 노트 노트에 자 적어둬야 된다. 영어만 영어 단어장 있는 거 아니에요. 국어도 국어 단어장이 있어야 돼. 여러분만의 국어 어휘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비문학에 등장했는데 그 어휘를 모른다. 이거는 체크해놔야 돼. 이건 무조건입니다. 고1 기출이든 고2 기출이든 고3 기출이든 무조건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만의 어떤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두세요. 반드시. 자, 그러면 리뷰 어휘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번. 거기 보면 이제 제시된 글자들을 조합하라고 했어요. 이거 뭐 약간 퀴즈같이 재밌는 건데 일단 바로 이런 거 없어도 자 위에 있는 글자 조합 안 해도 바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는다. 뭡니까? 메모리죠. 두 번째. 씀씀이의 계획성이나 일정한 한도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규모죠.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다. 뭡니까? 선택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또 이거 공부 끝나면 또 이제 이거 막 외운다 또 메모의 뜻 외운다 막 규모의 또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메모, 규모, 선택 이런 말이 이제 지문에 등장했을 때, 그죠? 이런 말이 지문에 등장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인 의미를 알면 돼. 이렇게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메몰 같은 것도 이제 메몰, 묻히는 거 그냥 이 정도는 알면 되지. 사실 메몰을 아예 몰랐다. 메몰이 뭐야?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대략적인 어떤 의미는 아셔야 돼. 진로를 계획할 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뭐 하는 거? 자, 고려. 그 다음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그는 대회 출전을 자 어떻게 포기. 어휘력 업.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 이게 4번 5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은 그 자전거를 사는데 생각보다 큰 뭐예요? 자전거를 사는데 6번 거기 보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었어요. 6번은 비용이죠. 6번은 비용. 7번은 아무쪼록 신중하게 고민해서 어떤 판단? 현명한 판단.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8번, 9번은 이제 제시된 초성. 초성 퀴즈 하는 것 같아. 초성과 뜻풀이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자, 시옷 이응은 어떤 제한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래요. 그래서 예를 보면 새로 만든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뭐이 혹은 뭐뭐가 많으니 내일부터 그 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 라고 했는데요. 뭡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뭐예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자 다자계가 아니고 자,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경제적 권한이다. 그 마지막은 권이 되겠네. 뭐뭐 권. 그는 학교 앞 떡볶이 판매 뭐겠어요? 독점권이죠. 독점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수요가 독점권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부터 14번까지는 단어와 뜻풀이를 바르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접하다. 이거는 접하다, 가까이 대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구체적. 이거는 어디? 실제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12번 상륙하다. 이거는 그냥 그 연결하면 되는데?
배에서 육지로 오르다. 다 이건가? 자, 13번 배열하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놓다. 소비하다는 이렇게 돈이란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어휘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일차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했던 거,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읽은 거랑 제가 읽고 분석하는 거랑 그게 어느 정도 합이 맞아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 합이 맞는 게 늘어날 때, 지금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초반이라, 강의 초반이라.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읽은 포인트랑 내가 읽은 포인트가 딱 일치할 때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희열감, 그런 쾌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정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일단 시작 잘 했으니까 끝까지 잘 해서 우리 중학국어 독해력, 자, 더 넘어서 수능 및 모의고사까지 고등학교 범위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지문까지 독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데이 3인데 데이 3 거 미리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미리 풀어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